네, 여러분, 한국의 역사 10강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교수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요번에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 역사의 현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사진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여기, 자, 이게 우표입니다. 여러분, 우표 아세요? 포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그 우표인데, 여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5주년을 경축한다라고 했었던 그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기 북한은 그걸 태양력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체 102년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 102년이라는 게 그 김일성 그 동지의 탄생을 아마 기념하는 것을 주체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주체 102년에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북한이나 노스코리아의 공산당 체제는 아시겠지만 세습 체제죠. 세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는 가문 통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문 통치 체제는 여러분 조선시대라는 한국의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익숙하게 반복되어 온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문을 통치하게 되는 게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이, 그 아들을 이어서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겠죠. 지금 노스코리아의 지도자가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바로 요 김일성을 할아버지고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손자 개념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지금 한반도가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여러 남북 간의 이제 큰 격차와 대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미군이 남한의 이제 사우스 코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소련군이 노스 코리아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군정기를 맞이하게 되죠. 군정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그 이념 대립이 그 간격을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히지 못하는 간격을 더 이상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사우스 코리아대로, 노스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우스 코리아에 출범하게 된 게 대한민국 정부, 북한 지역이라는 노스 코리아 지역에 출범하게 된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 정부,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를 지도를 보시고 크게 보시면 한국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바로 동북아시아 개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서 동북아시아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아 대륙 동쪽의 북쪽, 동북아시아. 그러면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동남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로 보시면 그래요. 근데 다 동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저 학생 여러분들의 지금 구성 요소는 모두 동아시아 국가인 거예요. 베트남,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모두 합쳐서. 예, 그게 바로 동아시아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고, 여기 캐피탈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신 곳, 여러분이 있는 삼육대학교도 요 서울시 안에 있는 대학교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안에 여러분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가 거의 5천만 명인데 여러분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인구 전체가 5천만 명 중에서 이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만 2,600만 명이 모여 살아요. 서울에는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거를 여러분 수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경기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만 2,600만 명 전체가 서울을 포함해서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작은 이 지역에 모여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죠.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답답하다는 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개념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동적 산업과 마켓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마냥 그렇게 답답하고 뭐 좁은 도시다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도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따르게 뭐라고 표현하면 한국 또는 남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남한이라는 게, 이게 남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남쪽을 향한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은 영어로 코리아,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족은 대부분 우리 민족이 이 한국의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뭐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런 나라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는 그 민족의 줄기와 개념을 한민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대부분 한민족이고 언어는 뭘 사용하느냐?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사용합니다. 수어는 여러분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하고 있는 그 수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드리고 있는 게 이게 한국어예요.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닝 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한민족이고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사용한다. 통화는 환율 가치를 원으로 말해요. 원. 그러니까 1원, 2원, 3원, 1000원, 5만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은 뭘까요? 달러. 중국은 뭐죠? 위안화. 베트남을 지금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베트남의 화폐 단위도 또 있죠, 당연히. 근데 한국의 이제 화폐 단위는 원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의 정치 체제는 뭐냐면요, 공화제와 다당제를 표방합니다. 자, 공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민주적 정부 체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정부 체제가 하나의 이념이나 어떤 하나의 이익 집단의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화해와 화목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취지에서 공화제가 취지가 출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기점으로 한 그 행정부가 나타내고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공화제에 입각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당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체제가 좀 다르죠.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일본에서 오신 분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자 베트남과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당이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당의 어떤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보면은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를 표방하는 미래통합당과 진보적인 분위기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크게 두 양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민주당과 자민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통치 체제는 바로 그 청와대와 행정부로 대표되는 공화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당이 그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의한 통치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을 투표에 의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본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 천황의 개념이 있죠. 근데 천황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죠. 총리를 이제 투표로 이제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또 뭐 총리와 내각 선거는 좀 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예,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자 국민투표. 근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제가 5년이고요. 한 번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하고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에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했으나 1953년, 그러니까 1950년과 53년 사이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6.25 전쟁이라고 해요. 6월 25일 날 일어나서. 휴전 이후에 실질적인 통치 영역은 휴전섬 이남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전쟁 이후의 휴전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통치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 못 올라가요. 그 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이제 외부의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압력을 받아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륙과 그만큼 뭔가 교류가 활발한 반도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국기입니다. 태극기. 네, 태극기 보시면은 잘 아시겠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검권, 이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에 국기에 남아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기를 한번 보셨으니까 그 국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할 때 한번 보실 수 있었는데 이게
모든 국가마다 그 애국가가 있어요. 애국가란 뜻이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르는 것이다. 이게 애국가예요. 한번 애국가를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으니까 애국가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러한 노래예요, 여러분의 국가. 이게 한국의 이제 국가예요. 여러분, 베트남에도 국가가 있고 중국에도 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4절까지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노래가 1절까지가 있는 거고요. 1절까지만 들으신 거고요. 원래 4절까지 있어서 그 노래의 러닝타임, 그 시간이, 음악 부르는 시간이 한 4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국기는 이거고, 국가는 지금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무궁화라는 꽃이 있어요. 국화, 나라를 대표하는 꽃은. 일본은 여러분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벚꽃. 중국은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뭘까요? 저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한번 바꿔. 지금 아까 지금 태극기요. 이게 국기에 대한 설명인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노스코리아 국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 노스코리아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인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민의 깃발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국기하고 우리 남한정부라고 하는 사우스코리아의 국기는 달라요. 사우스코리아는 이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태극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까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 울림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 있죠. 그게 태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흰색 바탕을 갖고 있고요. 중앙에 위로는 적색, 밑으로는 청색, 그러니까 블루와 레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태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의 울림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고, 그리고 사방 모서리에 이게 뭐냐, 검은색의 건곤이감이라는 사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중심에 원이 있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사면에 이렇게 약간 짝대기 같은 거 그려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건곤이감이라는 그 사궤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국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풀어보면 태극이 뭘 의미하냐, 중간에 있는 그 원에 있는 적색과 청색이게 돼 있는 거는 우주자연의 궁극적 생성 원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자연이 어떻게 말해지느냐, 그 불과 물로, 그러니까 적색은 그 레드는 불, 파이어로, 그리고 블루는 그 sea, water, 그러니까 불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는. 그래서 그 우주가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도 끊임없이 뭔가 로테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게 감염병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태극이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그 우주자연이 막힘이 없이 유연하게 순환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져온 거예요. 우주자연의 궁극적 생성 원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태극인 거예요. 거기서 붉은색은 무슨 뜻이냐? 존귀. 파란색은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동양의 이론인데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하고 있다. 음양의 원리라고 하죠, 여러분. 음양의 이치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와도 마찬가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이 세상을 지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세상을 구성하는 게 남자와 여성이 서로 대립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음과 양의 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붉은색은 존귀와 양을, 그 다음에 파란색은 희망과 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국기, 태극기는 언제부터 지금 제정이 됐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일본 수신사 일행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 태극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8년에 남한의 정부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까 소련군 주둔과 미군 주둔에 의해서 남한 지역은 사우스 코리아 지역은 미군의 정치 체제와 통치 속에서 남한만의 사우스 코리아만의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북한만의 소련군의 비호 아래서 북한만의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태극과 사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규격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된 규격이 지금까지도 준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되면은 이 태극기를 개항하는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개항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자 살고 있는 집 앞에 이 국기를 이제 하루 종일 그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그날 하루 동안은 이 태극기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심과 그리고 이 나라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바로 태극기 개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 현대 한국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1950년에서 53년까지 약 3년간 일어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한국 역사의 분단 비극인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근대 역사로부터 살펴봤는데 한국이 일본이라는 국가, 그때 당시에 대동아 전쟁에 대한 어떤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항복과 그리고 민족의 자주적인 열망의 지속적인 발버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민족 해방이 걷게 된 시기가 언제였느냐? 1945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5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은 남북 간의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 간의 그 좌우 대립,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 더구나 전쟁이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사실은 군사가 주둔하기 때문이에요. 미군이 남한을 주둔하고 그리고 북한이 소련이 북한 쪽에 주둔하고 아픔인 거죠.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군과 대화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 소련군이 주둔했던 노스코리아 쪽에서는 사우스코리아 지역과 대화를 이루면서 아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처럼 그런 어떤 좌우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부체제를 출범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북한이 다 따로 단독 정부가 출범이 되고 나니까 결국 그 이념 대립이 군사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한국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이라는 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한 사람과 한 무리와 한 국가의 집단이 다른 사람과 다른 무리와 다른 국가의 집단을 무참히 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전쟁이 갖고 있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합법적 살인이다. 맞아요. 군인이 그 적의 생명과 숨을 끊어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 중에 적을 살해한 것 뿐이에요. 적을 사로잡은 것 뿐이에요. 당신은 적을 제거한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그 어떤 트라우마는 당사자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땅에서의 이런 역사적 비극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전쟁에서 통일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1950년에 분단됐는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2020년이죠. 거의 70년인데 70년이 지나도록 거의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분단 상황은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학교, 병원, 교회, 의료시설, 연구시설 같은 것들이 다 전쟁의 어떤 참상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반시설 대부분 초토화되어 남북한 사이 간의 상호불신은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국전쟁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전에 실제 전쟁 사진을 이제 어떤 종군 기자라고, 그 종군 기자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그 전쟁터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전쟁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일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걸 홍보하는 기자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종군 기자라고 얘기해요. 이 종군 기자가 1950년대에서 53년대 사이에 그 국군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국군, 그러니까 남한 군대가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돌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다리나 길이 뭐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매끄럽게 깎여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돌밭 위를 걸어야 되겠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 이 전쟁이 그러니까 디지털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6탄전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의 전쟁 양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전쟁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전쟁은 3년 가까이 일어나면서 진짜 한반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지금 보고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솔직히 총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과 칼을 막 쏘대면서 싸워 나가는 건데 여기서 희생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원칙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설득력 있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까 해요. 6.25 전쟁은 6.25 사변이라고도 불려요. 사변이라는 게 이게 한자어인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비극적인 표현, 사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소련의 그때 당시 소비에트 전방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38선 전역 위에서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남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북한에 있었던 노스코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인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이 소련군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 38선 이남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리면 1948년에 이렇게 남북한 그 단일 정부가 수립이 돼버린 거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의 정부가, 남한은 남한대로의 정부가.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그랬던 거죠.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군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남침입니다. 6.25 전쟁의 시발점은 북한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으면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해요. 네. 그래서 국군이 그냥 파죽지수로 밀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은 그냥 북한이 우리가 공산당에 의한 통일,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통일이 됐을지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서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이게 부산 지역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남쪽으로 다 밀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지역도 소련군이 주둔해서 이렇게 밀어붙였으니까 삽시간에 이렇게 낙동강이라는 부산 지역까지 국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밀릴 수가 있었던 건데 미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군 주도로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열려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돼요. 유엔군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 보편적으로 내전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자라는 그런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미군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유엔군이 대다수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디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때 참전했던 유엔군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엔군이 그 해 같은 해 이제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요. 인천 상륙작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까지 몰렸던 미군이 역으로 돌아서 인천이라는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서울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요. 그런데 또 그때 북한의 요청으로 이때는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개입을 하는 거냐, 이때는 또 중국군. 왜냐하면 중국의 지역도 그때도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 체제니까 북한과 그 체제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수호의 측면에서라도 북한은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중국은 군대를 개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수복하고 북한 지역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중국군 개입으로 인해서 서울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1953년, 그러니까 3년 가까이 되는 동안 휴전과 협정을 해결할 때까지 수많은 전투와 화해,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고 볼 수가 있죠. 기반시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고통, 인명피해만 450만 명에 달하는 전쟁의 참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